내 최적화 2단계 오목이론 자청.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오목은 수만 잘 두면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다. 적절히 다른 돌과 연계되게 두면 공격 루트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 사이에 상대는 방어만 하다가 게임에서 패배할 때가 많다. 만약 우리 인생도 오목처럼 플레이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무한하게 성리하는 수만을 둘 수 있다면 인생으로부터의 자유는 저절로 얻게 된다. 계속 가난하다고 한번 부자의 길을 올라탄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저축하는 것 또한 같은 이치이다. 오목은 돌을 두는 게임이다. 인생도 이와 비슷하게 의사결정이라는 돌을 두는 게 게임과 같다. 너무 추상적인 말일 수 있으니 예를 들어보겠다. 내 인생에서 투투 전략은 가장 좋은 첫 수였다. 투투 전략은 지능을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었으며 이후엔 그 어떤 지식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두었던 수는 상담이었다. 8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나는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도 잘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수는 마케팅이었다. 나는 마케팅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사업도 실패할 수 없는 비즈니스 실력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2019년부터 유튜브가 대세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덕분에 우리 회사 규모 정도로는 절대 뽑을 수 없는 인재들을 모을 수 있었고 덕분에 다음 수로 여러 회사를 늘려갈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책을 쓰고 있다. 책이 잘 된다면 내가 둘 수 있는 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수를 둘 때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돈은 처음에는 거의 모이지 않지만 한번 벌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돈의 속성을 쓴 김성호 회장도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매장 100개를 오픈하는 데까지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1000개 매장을 오픈하는 데까지 상식적으로 100년 이상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걸 모두 이루는 데는 채 몇 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거의 100년 걸친 게 긴 게임이다. 20에서 60세까지 40년에 걸친 정성기를 갖고 있다. 사업이든 투자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내일 인생이 끝날 것처럼 너무 조급해한다. 이처럼 눈앞의 이득과 소득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두는 수를 오목이론으로 이라 부르려 한다. 나는 2019년 4월 말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이때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단기적으로 좋은 수는 아니었다. 성공할지 망할지도 모르고 잘 된다고 해도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남는 장사는 아니었다. 이걸 하느니 시간당 90만원짜리 재해 상담을 5건씩 하는 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 컸다. 하루에 450만원을 벌 수 있다. 혹은 이상한 마케팅에 실물을 떼어서 매달 2천만원의 순수익을 내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 유튜브를 하면 매일 450만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것보다 유튜브가 훨씬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유튜브 방송에 성공한 후 상장기업 대표들도 만나고 자수성가한 몇백억대 자산가들도 수없이 만날 수 있었다. 덩달아 사업기회도 늘어났으며 그동안 모르던 투자의 세계도 많이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오기 때문에 소개를 길게 할 필요도 없었다. 어떤 사업을 하던 유튜브에서 언급만 하면 큰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전국에서 수많은 인재가 몰려왔다는 것이다.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고 덕분에 회사가 커졌다. 결과적으로 3년 전에 비해 이런 덜 하면서 또 3배 이상의 자동소득이 생기게 되었다. 만약 그때 당시에 수익에만 걷게 돈 버는 일만 했다면 소득이 줄진 않았겠지만 여전히 바쁘게만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거나 시작할 이유는 더 없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시간도 많아지고 소득은 훨씬 커진 상태가 되었다. 오목이론에 따라 장기적인 수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나는 오목이론이란 걸 생각해낸 후 2019년에서 2020년에 여러 돌을 두었다. 유튜브를 시작했다. 29만원짜리 PDF 책을 판매하기 위해 원고를 2권 썼다. 유튜브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발로 뛰었다. 컨설팅 가격은 39만원이었다.
직접 재해 상담을 하면 90만 원을 벌었겠지만 39만 원짜리 컨설팅을 직접 하면서 유튜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덕분에 유튜브 알고리즘 탭댄스라는 PDF 책을 쓸 수 있었다. 이 PDF 책은 다시 월 1,500만 원씩 자동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브를 20여 명 배출하며 유튜브의 성공 공식을 알아냈다. 이 경험들을 토대로 3년간 구독자 9,000명 수준으로 정체되었던 유튜브를 2개월 만에 구독자 50만 명으로 만드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책을 쓸 계획을 갖고 10곳 가까운 출판사에 초고를 써서 보냈다. 하지만 대부분 답이 없었고 그나마 한 곳에서 온 해시는 거절 메일이었다. 나는 생각을 전환했다. 내가 제안할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매달리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 유튜브라는 수를 둬서 성공을 거두자 상황이 역전됐다. 유튜브에서 언급한 5권의 책은 그전에는 절판되거나 하루에 한두 권 팔리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전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종종 출판사 관계자들은 출판계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는가? 유튜브가 터지자마자 폐기요구서 출판사로부터 책을 씁시다. 책 광고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연락을 받았다. 사실상 자기 개발서를 내는 회사에서는 거의 다 연락이 왔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 내 메일에 거절했던 출판사들에서도 출판 제의가 온 건 물론이다. 아직도 그들은 예전에 내가 출간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결과적으로 나는 자기 개발서 매출 1위인 출판사와 출간 계약을 했다. 이 회사는 당시에 너무 압도적인 스케일이라 느껴져 초고조차 보내지 못했던 곳이었다. 지금 이 책을 쓰는 행위도 사실 돈으로만 따진다면 시간 낭비일 수 있다. 이 시간에 사업에 더 신경 쓴다면 인쇄 수입에 수십 배가 넘는 단기 이득이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책을 출판함으로써 내 브랜드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출판 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회사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자신의 수를 놓아라. 정말 가진 게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카카오 대리운전을 해라. 쿠팡물로 알바를 해라. 카페 알바든 뭐든 해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공부하고 책을 읽어라. 대리운전을 할 때에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 화술책을 도파한 후 운전을 해라. 손님의 말을 걸면 배운 걸 써먹어라. 봐라. 카페 알바를 한다면 카페 창업과 관련된 책을 20권 좀 읽어라. 쓸모없이 일하는 시간은 없다. 현실이 쉽다는 게 아니다.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 세상이 온통 부정적으로 보이고 무엇도 하기 싫어진다. 당연하다. 본능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살면 계속 반응만 하며 살게 된다. 유전자가 본능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궤도 위를 불만 가득 품고 걷다가 죽을 것인가? 본능을 거슬러야 한다. 계속 미래를 그리면서 환경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미래를 그리며 본능을 억누르는 사람만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눈앞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장기적인 수를 두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한번 작성해보자. 정 생각나는 게 없다면 내가 두었던 수를 고려해보길 바란다. 야근이 있는 회식보다는 100만 원 덜 벌더라도 쉬운 직장으로 이직해라. 남은 시간에 운동을 하여 뇌를 최적화하고 하루 1시간 책을 읽어라. 알바를 2단 뛰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를 그만두고 그 시간에 창의적인 공동체에 나가거나 자기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 책을 읽거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 당장의 성취에 급급하여 인생을 갉아먹는 것은 순리자의 전형적인 행동임을 기억해야 한다. 뇌 최적화 3단계, 뇌를 정복시키는 3가지 방법. 게임에는 120% 능력치 상승 같은 마법이 등장한다. 그렇게 내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뇌와 인간의 인지 메커니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를
효요라 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왔다. 이제까지 말한 복리내 만들기, 투투, 전락, 오목이론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서 나온 것이다. 뇌는 거저 생존만을 위해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만 작동하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원시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불리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이 게으른 뇌를 어떻게든 깨우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하고 그와 생각들이 외부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져 뇌를 자극하는 일련의 선순환 루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앞의 방법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얘기한 것들은 뇌 속에 새로운 배선을 까는 것, 일종의 새로운 프로그래밍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과는 별도로 거기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 즉 활성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제 이 뇌 자극에 대한 현실적인 팁들을 이야기해 보겠다. 앞에서 나는 근육을 키우는 것과 독서뇌를 만드는 게 비슷하다고 했다. 운동을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몸도 처음에는 새로운 운동에 저항을 한다. 근육통이 오고 열량을 소모한 만큼 지방을 더 축적하려 한다. 하지만 이를 이기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운동이 한결 수월해진다. 거꾸로 말하면 3cm만 해도 커지던 근육이 5cm를 해도 별로 작업받지 않는다. 몸이 적응했기 때문이다. 뇌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한 복리뇌 만들기, 투투 전락, 오목 이론을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지만 이 야가 빠진 뇌라는 녀석은 다시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똑같은 정도로 노력하는데도 별로 실력이 늘지 않는 시점이 온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뇌 자극이다. 다시 게을러진 뇌를 정복하는 뇌 자극이 시 운동 프로그램 리셋과 비슷한 원리를 따른다. 새로운 배선을 깔고 이 배선이 자리 잡을 만큼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다. 아래 S는 내가 실제로 활용하는 뇌 자극 방법들을 소개한다. 1. 안 써든 뇌 자극하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을까? 과학 분야의 노벨상에도 수많은 분야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는 누구나 궁금해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정작 과학에 대한 이해도는 노벨상을 받지 못한 다른 과학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과학 말고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점이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문학이나 역사 등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았다. 창의성이나 지혜는 통합적 사고에서 나온다. 흔히 통찰력이라고 불리는 통합적 사고는 뇌 전체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때 발휘되는 사고력이다. 멋진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상천외한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선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면 여러 가지 뇌 기능을 자극하려고 애쓴다. 예를 들어 신체 운동 지능을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운동을 하고 논리 수리 지능을 건드리기 위해 과학 유튜브를 보며 음악 지능을 일깨우기 위해 리듬이 강한 음악을 듣기도 한다. 뭔가 이름을 짓거나 좋은 표현을 찾아야 하면 평소에 잘 읽지 않은 시집이나 소설책을 집어든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영역을 마사지해주면 뇌가 정복되고 확장되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답을 찾는 경험도 여러 번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온다. 이때 상식적으로는 경영학 책을 읽는 게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삼국지 같은 역사물을 보거나 과학 관련 다큐 또는 유튜브를 보곤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떠올라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곤 한다. 해당 분야의 책을 읽을 때는 뭔가 더 진전이 안 되는 느낌이다가 전혀 다른 분야의 콘텐츠를 볼 때 갑자기 더 높은 레벨에서 뭔가 파바박 떠오를 때가 많다. 나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나 파이만 같은 천재 물리학자들도 종종 그랬다니까. 이는 인간 내에 공통된 현상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을 때 전혀 다른 분야를 공부한다. 그동안 내가 읽은 책들은 대부분 심리학이나 철학 등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때는 완전히 반대로 수학이나 과학 분야를 보고 듣는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이나 과학 역사 분야의 어려운 책을 깊게 공부하려는 의미는 아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나는 그렇게 똑똑하거나 의지가 강한 인간이 못 된다. 그래서 타협점으로 찾은 것이 유튜브 시청이다. 학습의 깊이와 장기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유튜브 시청이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아예 보지 않는 것보다 분명히 나을 때가 있다.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 평정심을 가지고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PC 게임을 켜는 것보다는 과학 유튜브를 틀어놓고 가볍게 집중하는 것이 낫다. 유명한 과학 채널 유튜브들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우 쉽게 설명하며 무엇보다 상당히 재미있다. 개인적으로 과학드림, SOD, 1분과학, 신박과학, 안될과학을 추천한다. 2. 안 가본 길 걷기. 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솔직히 안타까움을 느낀다. 운동은 행복감을 정진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울증을 치료해준다. 뿐만 아니라 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종종 머리가 좋은데 운동을 하지 않는 친구를 보면 운동만 했더라면 너는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단식이 나오곤 한다. 나는 그냥 모든 운동을 섭렵했는데 실제로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더 빠른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운동은 몸의 노화를 막고 행복도를 높이며 창의성과 의사결정력을 극도로 높여준다. 난 솔직히 당신이 이 책에서 투투 전략과 운동 딱 2가지만 얻어가도 성공이라 생각한다. 성장하느냐 소멸하느냐는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신체는 운동을 하도록 설계되었고 신체가 운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뇌도 운동을 하게 된다. 학습과 기억은 우리 선조들이 음식을 찾아다니는 데 사용하던 운동기능과 함께 진화해 왔으며 따라서 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를 배울 필요를 전혀 못 느낀다. 존 레이티, 에릭 헤이거먼, 운동하시는 뇌. 운동하시는 뇌 녹색 지팡이 청구년의 저자들에 따르며 뇌에 좋은 운동은 경력한 운동이 아니다. 피가 근육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뇌의 인지기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한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약간 복잡한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딱 맞는 운동으로 산책을 권한다. 다만 이 책은 좀 특이한 산책이다. 즉 안 가본 길, 새로운 동네를 가보는 것이다. 모르는 곳을 걷다 보면 뇌에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면서 뇌는 공간지능 및 신체 운동지능 등을 총동원하게 된다. 작가 마이클 본드는 책 길 잃은 사피엔스를 위한 뇌과학에서 길 찾기 능력이야말로 인류의 성공 비밀이라고까지 말했다. 공간 지각은 물론이고 추상 능력, 상상력, 기억력, 언어 능력까지 자극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가보지 않은 거리 곳곳을 걸어 다녀보자.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으면 내 혈육량이 증가해 내 자극이 더욱 강해지고 운동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내가 이 얘기를 하자 한 친구는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라며 다른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드라이버라는 책에 나오는 방법이라는데 가령 출근하는 방법을 바꿔봄으로써 뇌를 자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다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다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식이다. 아예 반대 방향의 숙소를 잡고 거기서 출근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새로운 출근 방법이 정말 많아진다. 나는 보통 책을 잔뜩 읽고 나서 머릿속이 아주 복잡할 때 이렇게 엉뚱한 일로 뇌를 자극한다.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도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천한다. 운행 노선을 모르는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기, 새로운 차 운전해 보기,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 보기, 새로운 길 산책하기,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음악 듣기, 충분한 수면. 21살에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잠에 대한 책도 많이 봤다. 동물은 왜 잠을 잘까? 잠을 자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그때는 독서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잠을 좀 적게 자도 괜찮다며 그러고 싶었다. 수면에 대한 여러 권을 읽고 정보를 종합해서 세운 나의 결론은 이렇다. 절대 잠을 줄여선 안 된다. 어떤 이는 9시간을 자야 하는데 누군가는 3시간만 자도 멀쩡하다. 3시간만 자도 되는 인간이 책을 써서 3시간만 자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학자들은 최소 8시간 이상의 수면을 권장하며 그럴 때에야 내가 최대치의 성능을 낸다. 잠을 줄이는 것은 비효율의 법칙이다.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의 제각기 다르다. 본인이 최상의 컨디션을 내는 시간을 알아내야 한다. 6시간에서 9시간 사이의 확률이 높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자면 좋다. 수면에는 렘수면과 논렘수면이 있는데 깊은 잠 논렘수면에 빠지기 전에 깨는 것이 좋다. 인간이 잠을 자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내 기준에서 잠을 많이 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 바로 장기 기억하다. 인간은 잠을 잘 때 그날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한다. 잠은 내 체력화에 꼭 필요한 행위다. 잠을 줄일수라도 책을 많이 읽는다. 말짝 헛짓이다. 잠에서 막 깨었을 때나 꿈에서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기도 한다. 인간의 뇌는 정말 신비로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문제 해결을 계속한다. 그래서 잠에서 깨었을 때 아 하면서 정답을 떠올리거나 멍 때리며 아침밥을 먹거나 샤워를 하다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잠을 잔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잠을 선천적으로 덜 자도 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라면 3시간씩 자는 사람은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됐어야 한다. 혹은 45살까지 산 사람은 무조건 35살보다 돈이 많거나 똑똑해야만 한다. 그러나 어디 그렇던가. 나는 8시간은 무조건 잔다. 매일 늦잠을 잔다. 잠이 창의성을 정진시키고 당일 경험했던 것을 장기 기억화함으로써 지혜를 축적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나는 늦은 나이에 인생을 시작했지만 동년배의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다. 앞에서 근육 운동과 뇌 자극이 비슷하다고 했다. 헬스클럽에 처음 온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먹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운동만 잔뜩 하는 경우다. 몸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잔뜩 펌핑된 근육들 휴식을 취하면서 진짜 근육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운동만 계속한다. 그러고는 나는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근육이 안 나오지 같은 소리를 한다. 공략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모른 채 운동한다는 느낌이 집착하면 근육만 상한다. 앞에서 난 매일 잠깐 3세트씩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쉬는 것만으로도 몸을 유지한다고 했다. 뇌도 마찬가지다. 책을 읽고 쓰면서 뇌에게 운동을 시켰으면 그게 진짜 지식으로 고정되도록 충분한 휴식을 줘야 한다. 그게 잠이다. 충분한 잠과 함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멍 때리기다. 여행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먼 곳을 바라보는 것, 좋은 풍경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 담배 피우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샤워하는 것 등을 몽상 모드라고 한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 몽상 모드를 발동시키는 시간을 아까워한다. 나는 반대다. 이 시간은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다. 터키 여행은 뇌를 자극하고 기존에 쌓아두었던 지식들을 통합하거나 정리해준다. 나도 종종 1, 2주간 해외에 나가곤 한다. 대표가 자꾸 사라지니 처음엔 회사 간부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내왔고 결과적으로 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지 말자. 자위에 불과하다. 미라클 모닝도 좋고 가끔 밤을 새워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 잘 판단해야 한다. 사람의 뇌와 몸은 수백만 년의 전 진화를 거친 산물이고 거기에 맞춘 사용법이 따로 있다. 공략법을 모르고는 레벨업이 있을 수 없듯이 근거 없는 자기 신념만 따르면 영영 순리자로 살게 된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책을 만남으로써 내 최적화를 어렴풋이 이해했다. 그리고 내 최적화를 믿고 단기 이득보다는 장기 이득에 초점을 맞춰 반복적으로 오목을 두었다. 결국 나는 손쉽게 경제적 자유를 얻어낼 수 있었다. 물론 어린 시절부터 사기급 유전자를 타고났고 집안교육도 완벽했으며 환경도 좋았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싶진 않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성취를 낸다. 그렇다고 하여 내 최적화의 개념이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100명 중 94등에서 2등으로 올라가는 방문론은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누구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다만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 뿐이다. 워스턴 처칠 제2차 세계대전. 역행자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인간의 뇌는 단순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고 하던 일을 선호한다. 직업을 바꾸며 돈을 더 벌 것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에서도 반복 속의 편안함 때문에 기존 생활 패턴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유전자 오작동 극복에서 다루듯이 새로운 것을 해모하는 유전자 덕분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칼을 갈던 대장장이는 일평생 칼을 갈면 되었고 농사 일을 하는 농부들은 일평생 농사 일만 하면 되었다. 과거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오히려 도태될 확률이 매우 컸다. 대장장이가 굳이 어부일을 배운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진 않았다. 농부가 갑자기 집신을 판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진 않았다. 오히려 숙련도 차이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 확률이 컸다. 현대사회는 정근대 시대와 너무나 다른 삶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일수록 막대한 부를 얻도록 사회가 설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대장장이 일만 하는 사람이 현재 가치로 월 3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자. 이 대장장이가 만약 현대를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만약 현대의 대장장이가 주말을 이용하여 아래처럼 일주일에 하나씩 뭔가를 배운다고 가정하자. 유튜브 편집 기술을 일주일간 배운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법을 일주일간 배운다.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일주일간 배운다. 이 대장장이는 자신의 제조 공정을 어설프게나마 유튜브로 찍어 편집한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쿠팡 링크를 건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수업에서 들은 몇 가지 기술을 적용한다. 그 결과 이 대장장이는 전국에서 주문을 받게 되고 유튜브로 부수익을 거둬들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제안을 받기도 한다. 이 경험을 통해 칼 판매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속 전문가들에게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고 수수료를 50%씩 챙길 수 있다. 당신이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거나 너무 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위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괜찮다. 대략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읽어보길 바란다. 레벨업은 천천히 하면 된다. 앞선 챕터에서 완전히 무의식을 바꾸고 유전자의 오작동을 이해했고 또한 내 최적화를 잃었다며 이제 지식만이 남았다. 앞서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인간은 본성과 유전자의 국도가시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소망했던 특별한 인생은 점차 사라져가고 인생에 순응하게 된다. 본성을 역행하는 지식을 알고 있다면 순리자와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나 또한 역행자의 지식을 통해 하루하루 차이를 만들어내고 최악의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물론 역행자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유를 얻는 일은 없을 것이다. 1년 만에 자유를 얻을 확률도 극히 낮을 것이다. 하지만 3년, 5년, 10년 후에 일반인과 현격한 차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내가 10년간 경제적 자유, 인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 습득했던 역행자의 지식들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한다. 기버 이론. 역행자는 1을 받으면 2를 준다. 내 주식을 대신 불러주시는 고수분이 있다. 나는 매달 일정액으로 나눠서 1년간 20억 정도를 맡기는데 이게 1년 만에 30억으로 불어났다. 보답을 하겠다고 해도 절대 안 받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의 말로에도 불구하고 차 2대와 강남 새 아파트 월세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다. 사실 내가 얻은 이득의 10%도 안 되는 보답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청아, 너처럼 보답하는 사람은 없다. 10억을 보내줘도 30만 원 보내는 사람도 있어. 한둘이 아니야. 나야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해서 도와주지만 참 안타깝지. 30만 원이라니 믿으시는가? 나는 공짜로 생긴 돈의 10%는 상대에게 돌려준다는 철칙을 세워두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친구가 주식 정보를 알려준 덕에
1.65억 원을 벌었다. 나는 주식을 매도하던 날 1,700만 원을 친구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주식 정보를 가르쳐줘도 아무도 보답을 안 했는데 내가 처음이다. 그나마 5천만 원 벌었다고 2만 원짜리 선물 보낸 사람은 있었지. 여기까지 읽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 나는 만약 10억 원을 벌게 해주면 5억 줄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래처럼 자의식과 자기 합리화가 발동해서 순간의 판단을 그려주기 때문이다. 주식을 불러주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내가 사람을 잘 선택해서 생긴 일이잖아. 자의식. 어차피 이 사람은 수백억 대 자산가니까 내가 얼마 주어야 의미가 없을 거야. 차라리 이 돈을 더 불려서 나중에 주자. 합리화. 펀드 수수료도 몇 퍼센트 안 되는데 그냥 3%만 줘도 되지 않을까? 10%는 너무 많아. 손실 회피.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음이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얌체같이 구는 사람을 돕고 싶어질까? 나 또한 돈을 보낼 때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단 본능의 조정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든 이겨내려 한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은 내게 감동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생기면 나부터 챙기려고 할 것이다. 오리지널서의 저자 애덤 그랜트가 쓴 기브 앤 테이커라는 책을 보면 재밌는 주장이 나온다. 사람을 기버, 테이커, 매처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기버, 퍼주는 사람, 테이커, 받기만 하는 사람, 매처, 딱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 그럼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될까 한번 맞춰보자. 가장 가난한 사람이 기부다. 그런데 가장 부자인 사람도 기부다. 로고회사를 창업한 21살의 남성이 나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한 적이 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내가 블로그에서 무잡은 창업글을 보고 곧바로 로고 제작 회사를 만들어 2개월간 5천만 원을 벌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1,000만 원을 보냈다. 지금의 내게 1,000만 원은 대단한 돈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 같으면 이런 친구를 잊을 수 있겠나? 2020년 4월 당시 이런 식으로 돈을 번 후에 고맙다며 1,000만 원을 보내준 사람이 4명이나 있었다. 말이 쉽지 1,000만 원이다.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가? 나는 전 국민의 0.1%도 그러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람들은 성공 가도에 달리고 있다. 본능을 역행하는 사고를 가진 이들은 인생에서 패배할 수가 없다. 그동안 나도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을 수백 명 만나봤지만 대부분은 밥을 사거나 고마움을 보시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 생각과는 다르게 부자들도 상당히 검소한 편이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이면서도 택시비가 아까워서 지하철과 버스만 타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밥값이나 술값으로 수십만 원 내는 건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기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자인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나에게 창업을 도와달라던 사람이 있었다. 예전부터 알고 지냈기에 무료로 도와주었다. 아주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때도 내 몸값은 꽤 나가는 편이었으므로 컨설팅비로 따지면 수백만 원 정도는 됐을 것이다. 한 달 후 이 친구는 내 덕에 큰 효과를 봤다며 다시 나를 찾아왔다. 조언을 더 구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한 번 더 사업상 조언을 해주고 같이 밥을 먹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카운트 뒤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밥값 10만 원이 아까웠던 것이다. 이 친구를 보낸 후 직원들에게 말했다. 저 친구가 잘 될 확률은 사실상 없겠다. 나도 다시 보지 말아야겠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사기를 치는지 가끔 피해자들로부터 하소연이 들어온다. 자청민과 친한 사이였고 예전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섭섭할 뿐이다. 그는 직원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것이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나는 주변에 인색한 사람 중에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하는 시그널 중 하나는 밥을 잘 사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밥을 사는 행위는 단기적 손해와 장기적 이득을 맞바꿀 만한 판단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앞서 오목 이론에서 말했듯이 역행자라면 단기 손실을 감추고서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밥을 사는 것조차 못하는 사람이 이런 판단을 잘하기 어렵다. 당연히 성공할 확률도 매우 낮다. 밥값 2, 3만 원 아껴 사고 인심을 있는 사람이 앞으로 무수한 인생의 판단을 잘 해낼 가능성은 제로다. 1년쯤 전 템플레깅서 송윤주 대표를 도운 적이 있다. 그런데 송윤주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인터뷰가 자청님이 왜 대표님을 그냥 도왔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송윤주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사학가들은 일을 받으면 일을 주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고요. 자청님도 저를 도우면 큰 게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저를 도운 것 같아요. 이 말이 정답이다. 앞서 나한테 주식으로 1.65 원을 벌게 해줬다는 친구도 바로 송윤주 대표다. 송윤주 송 대표와 그동안 주고받은 도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를 끌어올리게 된다. 내 최근 사례를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갈 것이다. 화장품 마케팅으로 100억 원 넘는 매출을 만들어낸 친한 형이 있다. 형의 생일이 됐기에 나는 선물로 10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보냈다. 그랬더니 다음날 형은 200만 원짜리 TV를 이사기념이라만 보내왔다. 잘 되는 사람은 절대 아끼지 않는다. 어떻게든 사람을 도우려 하고 모든 것을 퍼주려 한다. 기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기부가 되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아라. 인생이라는 긴 게임에서 이보다 좋은 투자가 없다. 10%만 벌겠다고 주식도 하면서 왜 이렇게 가성비 좋은 투자를 하지 않는가? 꼭 큰 돈을 들일 필요도 없다. 월 200만 원을 벌고 있더라도 고마운 상대에게 밥 한 번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말 돈이 없다면 모든 정성을 보이면 된다. 1, 2만 원짜리 선물도 괜찮다. 실제로 1년 전 우리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한 분이 내게 4장짜리 손편지를 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종종 읽으면 영향을 받는다. 인색한 사람들은 정성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하나, 받은 만큼만 갚는 매츠나 받기만 하는 데이크를 잘 구별해서 피해야 한다. 겉모습만으로는 이들을 분명히 알아내기 힘들 때가 많다. 잘못하다간 데이크한테 계속 잘못된 선심을 쓰게 된다. 피라미드 맨 아래 칸에 바로 바보 같은 기부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동안 관찰한 바로는 데이크나 매츠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자기 합리화가 심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곧잘 하곤 했다.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것도 좋다. 아래 2가 연습을 통해 기부에 좀 더 가까워지자. 지난 1년간 자신이 어떤 기부 행동을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책을 듣고 10분간 산책을 나가서 생각에 잠기는 것도 좋다. 최근에 본인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선물을 보내거나 돈을 송금하라. 혹은 상대가 어려워 보이는 점이 있다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적어서 보내주어라. 확률 게임. 역행자는 확률에만 베팅한다.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이다. 이 또한 진화와 관련이 있다. 음식이 넉넉한 상황에서 매우 넉넉한 상황은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점차 음식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생존과 번식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두뇌가 불안이라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손실, 회피, 편향은 인간이 가진 너무나 당연한 심리 기제인 것이다. 현대 사회에선 사실 손실, 회피, 편향이 별로 필요 없다. 유전자 오작동에 불과하다. 어차피 우리는 굶어 죽을 일 따위는 없지만 원시 본능은 겁을 주며 어리석은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다. 포커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다. 포커 게임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감정을 배제하고 확률에 베팅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성률이 55%라면 손실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이겨내고 베팅하면 된다. 철저히 기대감만 계산해서 베팅하면 턱청판을 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게임에서 이기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성률이 있으면 손실, 회피, 편향을 이겨내고 베팅하라. 만약 실패하더라도 난 잘할 거야. 확률상 어쩔 수 없을지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당신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인생을 일종의 게임으로 본다. 이 책이 역행자의 인생 공략집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다만 인생이라는 게임은 좀 독특하다.
인생 게임은 태어날 때 로그 인한 후 죽을 때야 로그 아웃하는 초창기 게임이다. 중간에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고 갑자기 팀을 바꿀 수도 없다. 누군가 초반에 크게 성공하는 것 같다가도 몇십 년 후에 완전히 망하기도 한다. 나처럼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고 그래서 어렵다. 초장기 게임인 인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변의 다른 게이머들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것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둘 다 윈윈하기도 하고 때론 둘 다 망하기도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런 게임은 논제로섬 반복 경험이라 불린다. 쉽게 말해서 상대와 나의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당장 알기 힘든 길고 복잡한 게임이라는 뜻이다. 인생을 살면서 늘 의사결정이 어렵다. 결과를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버 이론과 함께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은 확률 게임이라는 점이다. 확률 게임 이론은 매 순간 역행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도구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남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의사결정력이 높으면 인생에서 내려야 할 수백 번의 의사결정에서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의사결정을 잘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게 된다. 단 5%만이라도 남들보다 좋은 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 게임이기 때문이다. 27살 때 형 친구들과 폭구를 쳤다. 폭구를 치던 첫날 형들에게 큰 패배를 경험했다. 수학여행에서 친구들과 쳤을 땐 내가 다 이기곤 했는데 치욕적인 패배였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나는 경쟁심에 불타 도서관에서 폭구 관련 책을 3권 봤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몰래 공략집을 봤던 것처럼 또 공략집을 공부했다. 그리고 나서 형들과 다시 붙었고 당연히 이겨버렸다. 형들은 폭구를 원했는 치던 사람들인데 초짜인 내가 이긴 것이다. 책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비결은 뭘까? 간단하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폭구 지식에 입각해 확률로만 상황을 바라본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예를 들어 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실수들을 저지른다. 인생에서 실수를 하는 패턴과 매우 비슷하다. 괜히 사람들에게 쪽팔리기 싫어서 상대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배팅을 끝까지 해버린다. 자의식 보호. 이 판을 이기면 돈을 크게 딴다는 것만 생각하고 잘 될 것만 같은 상상에 휩싸인다. 안 될 경우를 상상하지 않는다. 소망적 사고의 오류. 내가 지금까지 계속 졌으니까 이번에는 이길 거야 라고 착각한다. 도박사의 오류. 여러 번 지고 화가 나서 이성적으로 확률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간만 믿고 배팅한다. 확률 게임이 아닌 감정 게임. 어떤가? 우리가 늘 잘못된 판단을 할 때와 비슷하다. 형들이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배팅을 할 때 나는 전체 패를 보며 확률만 계산했다. 예를 들어 확률이 55% 정도라면 그냥 배팅을 한다. 확률상 당연히 상대가 이길 때도 많다. 만약 지더라도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 난 잘 배팅했어 라고 생각한다. 이기더라도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냉정하게 배팅한 것을 칭찬하면서 마인드를 다잡을 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준다. 카지노가 겨우 0.1% 앞서는 확률로 큰 돈을 벌듯이 나 역시 작은 차이지만 조금씩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내가 왜 갑자기 폭구 얘기를 했을까? 인생도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분노, 소망, 자존심, 본능의 방해를 받는다. 인간은 사실상 동물에 가깝다. 매우 감정적이다. 인간이 미래를 계산하는 일을 갖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다. 특히 급박한 위기 상황일 때 원시의 유전자는 감정적인 행동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 주식장이 폭락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승의 뇌는 이때만 버티면 돼 기다려 하고 말한다. 하지만 그보다 강하게 파충류에 내가 명령을 내린다. 야, 지금 팔지 않으면 인생 망해. 빨리 팔아.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겪는 대로다. 주식창을 보지 않고 신경을 끄는 게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어이 손절매를 한 후에 두고 후회할 것이다. 인생도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결국 승리한다. 내가 앞에서 자의식을 해체하려고 뇌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 유전자는 손실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그런 클루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인간의 내로 파충류의 내, 포유류의 내를 억누르야 한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확률 게임의 예시는 수없이 될 수 있다. 확률 게임 예시 1. 나는 자퇴하기 전까지 2년간 투투 전략으로 책 읽기와 글 쓰기만 했다. 이 행위가 토익 공부보다 취업 공부와 학업 공부보다 기대값이 높다고 생각했다. 모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뇌를 풍미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물론 항상 주변 사람들이 왜 토익 공부 안 하고 책만 읽느냐고 물을 때마다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학문을 베팅하기로 했고 결국 책을 읽기 시작한 지 4년 만인 25세 때 친구와 함께 월 3천만 원씩 벌어들일 수 있었다. 확률 게임을 통해 본능을 획득한 결과이다. 확률 게임 예시 2.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 걱정이 많았다. 악플러들이 조작된 정보에 의해서야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어쩌지? 나는 직원들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이거 모든 것이 저격으로 인해 무너지면 어쩌지?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유튜브를 시작하면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컸다. 내 계산대로 유튜브 덕분에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고 한 차원 높은 일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작은 기업의 수많은 인재가 모이는 이익을 얻었다. 본능적 두려움이 유전자의 오작동임을 이해하고 확률 게임에 베팅한 것이다. 확률 게임 예시 3. 나는 얼마 전 2주간 터키 여행을 다녀왔다. 현재 책임지는 직원이 100여 명이 이르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게 사실이다. 혼자 논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대표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런 고민은 인간의 평판 예민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했다. 인간은 100명 내외의 집단 사회로 진행했기 때문에 내부의 평판이 극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면 자살 충동이 들고 악플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나는 이런 사실을 알기에 내가 더 발전해 오면 된다. 더 기가 막힌 아이들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평판 하락보다 발전의 기대감이 더 높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훌쩍 터키로 떠났다. 확률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인의 불편한 감정이 자아의식 때문은 아닌지 자신의 현재 마음이 유전자의 오작동 또는 갇혀버린 정체성 때문은 아닌지 고찰해봐야 한다. 그리고 성률이 높다고 생각되면 베팅을 하고 결과값에 초연해져야 한다. 만약 베팅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칭찬하라.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다면 확률적으로 지는 것에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다. 게임을 이어가며 본성을 역행하는 데 집중하라. 그리고 당신이 확률 게임을 진행했다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기억하라. 최근에 했던 의사결정의 확률 게임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손실이 회피 편향에 영향을 받은 것인가? 당신의 인생에서 성공적이었던 확률 게임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나? 선을 줄 정도 적어보자. 타이탄의 도구, 유전자에 각인된 장인 정신을 역행하라. 챕터 1에서 말했듯이 나는 어디 하나 잘난 구석 없이 열등했다. 그럼에도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비결이 뭘까? 그건 바로 일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역행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제대로 배운 일 하나를 죽을 때까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과거의 대장장이라는 사는 내내 그 일만 했고 농사꾼도 이미 한번 체득한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갔다.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현대는 하나의 일만 하라는 내 명령에 역행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의 일 대신 서너 개의 얕은 기술들을 습득해야 한다. 나는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을 읽으면서 그 비결을 알아냈다. 스콧 애덤스는 수없이 실패를 거듭해온 사람이었다. 그러다 만화 딜버트로 메가 히트를 치게 된다. 세계 2000여 개의 신문에서 연재될 정도였다.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그림 실력이 좋아서? 딜버트로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그림 실력이 필요한 만화가 아니다. 그냥 직장생활을 풍자한 신문 만화다. 그러면 운이었을까? 아니다. 만화를 보면 알겠지만 직장인이라면 끼껏 그릴 수밖에 없도록 현실을 아주 잘 잡아낸다. 그게 핵심이다. 애덤스는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에 평생 뼈를 묻었던 사람도 아니다. 그가 가진 능력들은 고작 B 정도에 해당하는 레벨이었다.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는 직장 만화의 신으로 거듭난다.
더 시스템의 원서 제목은 대부분의 일에서 실패하고도 큰 성공을 이루는 법이다. 적당한 그림 실력, 단련한 유머, 직장 및 사업 경험, 0.01%의 특별한 존재. 여기에 바로 인생 공략의 비밀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상위 1%가 된다는 건 타고난 재능의 노력이 합쳐져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상위 20% 정도 B 정도의 실력은 누구나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다. 이 B 정도의 무기를 몇 가지 수집하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공부로 0.1%에 될 수 없다. 운동이나 예술로 0.1%가 될 수도 없다. 그곳은 천재들의 영역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타이탄의 도구들을 모으면 상위 20%의 실력 몇 가지를 합쳐서 0.1%를 이길 수 있는 괴물이 된다. 내 경우를 볼까? 나는 전문 작가만큼 글을 잘 쓰지 못한다. 대기업 회장님들처럼 사업을 잘하지도 않는다. 100만 구독자 유튜버들처럼 유튜브 운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얼굴도 예전에 비해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엄청 잘생긴 건 아니다. 몸도 적당히 좋은 정도지 헬스 트레이너나 모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영상으로 자기개발 유튜브에서 16만 구독자를 찍었다. 세상에는 나보다 사업을 잘하고 돈 많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 애매한 능력을 골고루 갖춘 제 자기개발 및 비즈니스 유튜브를 했던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내 유튜브의 초기 영상 중에 타이탄의 도구라는 것이 있다. 이 영상에서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저는 유튜브가 뭔지 모르고 디자인도 할 줄 모르고 촬영도 할 줄 모른다. 다만 유튜브를 해보는 행위만으로도 상위 1%만 시도하는 유튜버가 된다. 그리고 편집을 해보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전 국민 중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사람 1%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나는 유튜브라는 타이탄의 도구를 모았다. 이게 내 기존 도구들과 결합되면서 라이징 유튜브 컨설팅, 유튜디오, 유튜브 편집 회사 등 두 개의 회사를 만들게 됐다. 나는 이 책을 출간하고 나면 스마트 스토어와 제조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볼 생각이다. 그저 고만고만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무기들을 모아 기존 지식과 결합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낸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타이탄의 도구는 이상계일 때 힘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5개 이상일 때 몇백 배씩 정폭된다. 아래에 당장 도움이 되는 타이탄의 도구들을 소개한다. 배우면 당장 돈이 될 것들이다. 물론 꼭 이것들이 아니어도 된다. 아르바이트를 10가지 넘게 경험하거나 동대문에서 일을 해봐도 도움이 된다. 단,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아르바이트 하는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투투 전략을 실천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1. 온라인 마케팅. 어떤 온라인 마케팅이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데 이때 대표적인 온라인 마케팅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건 관련 책들을 읽어보는 것이다. 별로 시간도 안 걸린다. 만약 이 시간조차 아깝다면 구글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검색해보라. 내가 쓴 글도 나올 텐데 이상한 마케팅 회사일 때 그것이라도 읽어두면 도움이 된다. 블로그 마케팅.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광고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블로그 마케팅만으로 성공시켰다. 아트라상과 이상한 마케팅 모두 블로그 마케팅만으로 매출 1억 원씩 만들었다. 콘텐츠 사업이다 보니 매출 대부분이 순수익이다. 정말 답답한 것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한 물간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나만큼 유튜브 마케팅으로 돈을 번 사람은 드물 것이다. 유튜브 컨설팅 회사와 유튜브 편집 회사를 창업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관한 책까지 썼다. 하지만 이런 나도 블로그가 여전히 최고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가 대표로 있는 이상한 마케팅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 100여 곳의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들은 월 400만 원 이상 마케팅비를 지불하지만 97% 이상 재계약을 한다. 비용 대비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나의 친척 동생 또한 사는 게 월 수익 60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사업자이다. 하지만 블로그 마케팅의 세계를 이해한 후 월 4천만 원씩 벌고 있다. 그는 나의 고맙다며 매달 600만 원 이상 보내오고 있다.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공부법은 별거 없다. 관련 책을 10권 읽어라. 나도 10권 읽으면서 그 책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을 모두 흡수했다. 황당하게도 그게 끝이다. 만약 그럴 시간이 없다면 4,000클래서 101 강의에서 블로그 부분을 듣거나
플래서 101 사이트에서 김 팀장을 검색하면 된다. 일상화 마케팅의 초점 가면보다 혹은 여러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도 블로그 강의가 있으니 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정말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이거 말씀 못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이 팁 하나만 주겠다. 제목에 당신이 잡고 싶은 키워드를 써라. 예를 들어 당신이 안산 헬스장을 운영한다면 이 단어를 블로그 제목에 넣으면 그만이다. 안산 헬스장이 바로 키워드다. 당신이 공략하고 싶은 키워드를 5번 반복해서 블로그 본문에 써라. 이게 끝이다. 정말 이거면 된다. 블로그 하나만 잘 운영해도 자영업자들은 월 1,000만 원씩 벌거나 동네 1등 가게가 될 수 있다. 피트니스 센터, 필라테스 센터, 마카롱숍, 마사지숍, 휴대전화 수리 전문점 등 수없이 많은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비스나 품질로 경쟁하는 동네 가게들이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게는 블로그 마케팅을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키워드 5번 반복으로만으로도 경쟁 가게를 앞지를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팁은 나의 블로그에 적어두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아까 마찬가지다. 관련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서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구나를 꼭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팔로우와 구독자를 늘리려 콘텐츠 만드는 법, 스폰서 광고, 유튜브 광고 등을 검색해서 알아둬야 한다. 당장 운영할 생각이 없더라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대박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지식은 습득해두면 1, 2년 안에 다른 지식들과 결합해 아이디어가 팡 튀어나오게 된다. 관련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하거나 관련 책을 몇 권 훑어봐라. 처음에 모든 것이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래도 한번 훑어보게 되면 점차 관심이 생기면서 이해도가 높아진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도 많이 알 필요는 없다. 관련 강의 책 유튜브를 보고 따라해보면 된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벌 가능성은 없다. 다음에 이렇게 타이탄의 도구를 모으는 과정에서 응용 가능한 아이디어가 생길 것이다. 스마트 스토어 강의는 정말 많다. 플래서 101은 신사임다른 시장으로 무수히 많은 전문가가 강의를 찍어두었다. 2. 디자인. 디자인도 아주 가성비 좋은 기술 중 하나다. 너무 광범위하다면 웹 디자인 쪽을 추천한다. 웹 디자인을 배워두면 PPT, 썸네일, 인스타그램, 블로그, 상세 페이지, 웹사이트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내가 만약 20대 초반이라면 웹 디자인 학원에 다닌 후에 크몽 등 재능 플랫폼을 통해 몇 개의 상품을 팔면서 전문성을 키웠을 것이다. 디자인을 한번 배워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실제로 내 무자본 창업 강의를 보는 사람 중 한 명이 디자인으로 대박을 냈다. 디자인을 전혀 모르는 20대가 무자본 창업 이론을 따라 해서 이제 월 3천만 원의 순수익을 거두고 있다. 커몽 2020년 대상을 받은 그리다라는 업체다. 또 다른 사례로 스티커를 팔며 힘겹게 사업을 하던 25살의 여성이 있었다. 난 이 친구에게 당신의 디자인 실력이 있으니 로고 회사를 창업해봐라 하고 알려줬다. 그는 로고 회사를 창업해 1년 만에 15명이 넘는 직원과 월 3천만 원의 순수익을 거두는 디자인 에어제시를 만들었다. 헤로라는 업체다. 이 외에도 종종 내가 운영하는 카페와 바에 찾아와 로고 사업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20대들이 많다. 왜 디자인 업계에서 이런 성공 사례가 나올까? 본격적인 사업가들은 잘 들어오지 않는 분야이며 디자이너들은 내 구조상 대다수가 사업 성향이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 그래서 약간의 디자인 실력과 사업 수완만 있다면 대박이 날 수 있다. 전형적인 B레벨 세계 모으기가 통하는 시장이다. 동영상 편집 기술. 영상 편집 기술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기술 역시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2, 3일 정도만 편집 앱을 통해 가볍게 경험해봐도 좋다. 나는 키네마스터라는 앱으로 간단히 편집을 해보면서 타이탄의 도구를 모았다. 만약 시간이 되면 1, 2주 정도 단기 속성으로 배워보는 것도 좋다. 좀 더 확실하게 익히려면 스스로 유튜브를 운영해보거나 지인의 유튜브를 돕는 것도 방법이다. 나에게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나의 경우 일요일에 점심 먹고 2시간만 공부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딱 3일을 공부했다. 그러면서 편집에 대한 감을 잡았고 대행을 맡길 때도 디테일하게 요청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자청이라는 유튜브가 대박이 났다. PDF 책 제작과 판매. 최근 들어 PDF 책 제작품이 일고 있다. 나의 회사인
포드코에서는 29만 원짜리 책을 판매해 매월 5천만 원의 이득을 보고 있다. 지금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총 6권을 판매하고 있다. 29만 원짜리 책 6권의 하루에 이것이 팔리면 어떻게 될까? 한 달 평균 9천만 원의 순수익이 나게 된다. 초사고 글쓰기라는 PDF 책은 하루 만에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물론 누구나 이렇게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 상승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출판사를 통해 책을 판매하면 정가 15,000원에 10%인 1,500원의 작가에게 돌아간다. 무명 작가라면 인생이론 더 낮아진다. 그러나 PDF 책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는 경우 1만 원짜리라 하루 10건만 팔아도 매달 300만 원의 순수익이 생기게 된다.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곳이 수익률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최근 PDF 책 판매와 구매가 유행하고 있는데 홍보와 결제가 무척 불편한 상황이었다. 나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PDF 책 플랫폼 프로드프를 만들었다. 이 역시 오목 이론과 타이탄의 도구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사업이다. 프로그래밍. 내가 가장 한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거를 쓰면서 나도 몇 개월이라도 배워볼까 생각했을 정도다. 프로그래밍은 타이탄의 도구들 중 최고 수준의 무기다. 구독자 모임에 가면 20대 초반인데 매달 수천만 원의 순수익을 얻는 친구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21세기 신흥 부자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시가총액 최고 수준의 신흥 기업들은 모두 IT 기업 기반 기업들이다. 창업자들은 모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래밍 능력이 강점을 갖는 이유는 무한 복제 덕분이다. 제조업에는 원자재 구매, 재고 관리, 직원 관리, 생산 관리 등 수많은 문제가 영원히 계속된다. 제품이 별로라면 물리적인 리콜도 해야 하고 판매가 늘어도 앞에 가진 일을 수익을 깎아먹기 때문에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어렵다. 하지만 IT 사업의 경우 이 모든 단점이 사라진다. 개인 사업이나 핀테크 산업이 보여주는 놀라운 수익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방금 글을 쓰면서 결심했다. 코딩을 조금이라도 배워서 타이탄의 도구를 하나 더 모아볼 생각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기꾼 무기들에 대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나라면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앱을 설치하고 온오프 믹스 등 단기 속성 과외를 한번 받으러 갈 것 같다. 하루 강의도 좋고 주 1회 4주간 진행되는 교육도 좋다. 혹은 네이버 카페 황금 지식에서 이와 관련된 서들들을 모집해보는 것도 좋다. 한번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다. 메타인지 주관적인 판단은 순리자들의 전유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허리기 때문이다. 자아로 인해 대부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결국 본성이 휘둘리며 운명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결과다. 이번에서는 이 굉장히 지식들 중에서 가장 핵심인 메타인지를 얘기해볼까 한다.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즘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꽤 많이 접했을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이 개념이 왜 갑자기 유행을 타게 됐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말만 많지 사실 이걸 제대로 정의하는 사람도 드물고 무엇보다 이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 개념과 중요성에 막 소개되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메타인지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봉 1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런데 사람마다 각기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난 연봉 2억은 받아야 하는데 하고 착각할 수도 있고 난 5천이면 되는데 과분하게 받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신의 연봉 1억을 받고 있는데 내게 이 정도가 맞아라고 판단한다면 좋은 메타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란 좀 묘한 능력이다. 수학이나 암기나 운동 등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아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그 어떤 지능보다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메타인지는 획득하기며 어려운 복합적인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높은 지능, 자의식 해체, 유전자, 오작동 피하기, 실행을 통한 시행착오, 분석력 등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 바로 유행자가 가진 능력들이다. 일반적으로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 내가 뭔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내가 생각하는 메타인지란 이 범위를 더 크게 잡아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의사결정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본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애쓰게 되어 저절로 발전이 이루어진다. 굳이 애써서 동기부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엉뚱한 데 힘쓸 일도 없다. 훌륭한 운동선수 옆에 좋은 코치가 붙어 있듯이 본인에게 부족한 점들을 착착 찾아서 연마하는 데 인생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순리자들은 정반대다. 나는 이미 다 알아 라며 착각하거나 난 해도 안 돼 라며 스스로를 가소평가한다. 이게 바로 유명한 더닝 크루거 효과다. 머리가 나쁘고 지식이 얕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 자신만만한 반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나치게 겸손한 인상을 말한다. 나도 20대 중반까지는 메타 인지력이 많이 낮았다.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어느 정도 메타 인지력이 갖춰졌지만 그래도 부족했다. 그러니 망언한 사업을 빼앗겼던 것이다. 극도의 고난을 넘어 30살이 되었으면 메타 인지가 높아짐에 따라 그의 실수가 사라졌고 거의 모든 의사결정이 옳았다. 내 경우처럼 메타엔진은 단기간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렇다면 메타엔진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나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정말 많은 책과 자료를 찾아봤지만 메타엔진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들은 너무 모호했다. 그래서 내 의견을 얘기해볼까 한다. 메타엔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독서와 실행력이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 또 책 읽어야 할 테니까 짧게만 말하겠다. 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독서는 각 시대의 지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래서 책을 읽게 되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내 수준을 잘 알게 된다. 무지함에서 비롯된 자신감의 봉우리에서 빨리 내려올 수 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독서다. 자, 의식 과잉인 사람이 책을 안 읽는 경우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고 오만에 빠지게 된다. 그런 사람의 판단은 대부분 어리석고 아무런 성취도 이뤄내지 못한다. 겸손함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본인의 상상 속에서 난 똑똑해라고 무한 합리화를 하는 것이다. 메타인지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실행이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본인의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실행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책을 읽다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 정도 지식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같은 망상이 드는 것이다. 책만 수천 권 읽은 헛도둑이들이 탄생하는 이유다. 책을 읽으면 지식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긴 하지만 현실적인 판단력이 바로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행을 통해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가설 검증을 해봐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이 트렌드 책들을 읽고 생겨난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업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 소개한 모든 지식을 흡수하여 자신만만한 상태가 된다. 당연히 대부분 실패한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지를 알게 된다. 이때의 충격은 메타인지력을 높인다. 예를 들어 21살에 처음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나는 황당한 목표를 세웠다. 모든 과목이 5, 6등급인 상황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에 들어간다는 목표였다. 몇 달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고서 내가 최고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결과에 뭐 아는 대로 왜 수백 권의 책을 읽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실현과 도전 없이 책만 읽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다.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지 않는 채 혼자 운동하는 것과 같다. 내가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다. 사업은 내 판단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무도 재밌다. 철학을 배우며 학교를 다닐 때는 그게 안 돼서 무척 답답했다. 아무리 토론을 진지하게 해도 상대가 큰 소리를 치면서 방학 기제를 펼치면 내가 이기는지 듣는지 알 수가 없고 심판도 없었다. TV에서 몇 분 토론을 보다 보면 그래서 누가 이긴 거야 싶을 때도 많았다. 심리학이나 철학에는 정답이 없다. 서로 우기고 정신 승리를 해도 그만이다. 하지만 사업은 다르다. A라는 아이템으로 B라는 마케팅을 하면 1억이 벌릴 거야. 이 생각이 맞는지 검증해 볼 수 있다. 내가 예상하기에 정말 맞는지 현실의 결과로 드러난다. 결과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예상이 틀렸다면 내가 아직 모자라구나 하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메타인지력이 상승한다. 현실의 사업은 내 생각이 망상인지 아닌지 준엄하게 판정해준다. 꼭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본인이 어떤 시험에 도전하거나 현재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다면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예측해보라는 것이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자신만만히 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시험에 100% 합격할 거라 상담했는데 실패했다면 시험 준비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하면 된다. 직장인이라면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목표 달성을 향해 정진한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실패했던 실제 결과가 나오는 일을 실행해보면 메타인지가 상승하게 된다. 책과 인터넷에 나온 메타인지 높이는 법 따위는 잊어라. 직접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인지하면 내를 최적화해야 한다. 단순히 책에만 빠져 관념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행을 통해 실패하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메타 인지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실행력 레벨과 관성. 실전 경험과 시행착오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책을 읽고 머리를 좋게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 영어 공부를 할 때 독해와 문법, 리스닝 등을 따로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나도 어렸을 때는 의와 독해 위주로만 공부했는데 아주 좋지 않은 공부법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 가장 좋은 언어 습득 방법은 스피킹, 리스닝, 독해 등을 같이 훈련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알려준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나는 실행력에도 레벨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난히 강한 실행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제어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뭐든 바로 실행해버린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다르다. 실행력을 레벨 1부터 천천히 높여나가야만 한다. 앞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유전자와 본능 때문에 인간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보는 걸 두려워한다. 원시 유전자는 끊임없이 서툰 짓 하다가 넌 죽고 말 거야 라고 속삭인다. 실패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잖아 라며 오작동한다. 내가 이렇게 실행력을 강조하는 건 역설적으로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앞서 크루즈를 설명할 때 말했듯이 인간은 그렇게 진화했다. 그러니 본인에게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특히 유튜브나 잡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많은데 난 뭘 하는 걸까 하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그런 사람들은 유난히 나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일 뿐 평균이 아니다. 때로 강대가고 저속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실행력이 최상위권이다. 이미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사실 나도 실행력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이다. 뭔가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 미룬다. 나 또한 원시 유전자에 지배받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유전자의 오작동을 스스로에게 일깨웠고 실행에 나섰고 결국 인생의 지름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돈, 시간, 성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다음은 내가 1년쯤 전에 블로그에 쓴 글이다. 이 글엔 실행력을 키우는 법이 들어있다. 실제로 이 글을 보고 난 뒤 1만이 넘는 구독자를 갖게 된 유튜브들이 많다. 인생이 너무너무 쉬운 이유를 1분 만에 입증해 보겠다. 내가 1분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보겠다. 자신 있다. 결국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내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게 내 신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관점에서 매우 쉽다. 그리고 인생에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방법은 진짜 쉽다. 이제부터 내가 내는 3개의 과제를 해라. 각각 길어야 20분밖에 안 걸리는 일이다. 이것만 해낸다면 당신의 인생은 크게 바뀔 거라 장담한다. 블로그를 개설해서 아무거나 하나의 글을 쓰라. 정확히 20분 타이머를 켜고 시작해라. 유튜브를 개설해서 자신의 폰에 있는 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업로드해라. 이건 역시 정확히 20분의 타이머를 켜고 시작해라. 1, 2분이 싫다면 최근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던 일 중 아무 곳이나 하나를 해라. 독서 20분 하기 등. 자, 했는가? 아마 안 했을 거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100명이 읽어도 99명은 단 하나의 항목도 하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겨우 20분 걸리는 일을 시켜도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진짜 쉬운 것이다. 100명 중 99명은 돈에 의해 혹은 누군가의 감시와 처벌 때문에 움직인다. 본능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난하고 불행하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쉽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100명 중에 이 한 사람은 늘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실행한다. 그 결단과 실행이 10번, 100번 반복되는 관성을 얻으면 인생이 참 쉬워진다. 한 번 추진력을 얻은 관성은 반복적인 실행을 낳는다. 당신이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고 머리를 감듯 실행 자체가 관습이, 습관이 된다. 아까 말한 3가지를 실행하라. 작은 실행을 했다고 해서 1년 안에 당신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맨 처음 바퀴를 돌리는 최소한의 실행도 없으면 평생 그대로일 뿐이다. 처음 한 번이 어렵다.
이것조차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 99%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봐도 당신은 가장 어려운 첫 발을 떼는 것이다. 그리고 상위 1%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어떤가? 그나마 이 글 덕분에 100명 중 서너 명은 더 움직이게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을 보는 대다수는 여전히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은 없어. 나중에 하지 뭐. 나는 안돼 하며 건성으로 헐떡보고 있을 것이다. 자, 의식이 새로운 경험의 흡수를 방해할 것이다. 내 주변에도 블로그라 유튜브를 해본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가난하던데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내일 해야지. 사기꾼 아니야? 난 내가 정말 부자인지 믿지 못하겠어. 그래서 안 할 거야. 제발 이런 합리화를 하지 말자. 그렇게 본성의 꼭두가시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 좀 해라. 나에게 고맙다며 보답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그들은 그냥 내가 하라는 걸 별 변명 없이 실행한 사람들이다. 해봤자 20분이면 하는 일들인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본인이 현재 실력이 없다면 입은 닫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일은 무조건 실행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앞서 블로그 글에서 말한 3개의 과제 중 하나를 해라. 실행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